예, 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경찰 승진시험 여러분들이 응시하신 분도 계시고 또 내년 대비를 위해서 이 강좌를 또 들으신 분도 계시겠네요. 일단 이제 응시하셔가지고 합격하신 분들 미리 축하드리고 또 아깝게 또 실패하신 분들은 내년 또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을 대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제 승진,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승진 문제를 보니까 그 난도가요, 좀 제 생각은 좀 쉬운 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뭐가 쉽냐, 너는 쉽지만 우리는 어렵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 채용 준비하시고 뭐 합격하셔서 이 승진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일반 순경시험보다는 훨씬 쉽고요. 또 기존의 승진 시험 문제보다도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최근에 몇 년간의 경찰 승진 기출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난도가 좀 낮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 생각은 중하 정도, 중에서 중하 정도의 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고득점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형법 때문에 이번에 승진시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 공부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물론 뭐 공부 안 하신 분들은 항상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출제 경향을 여러분이 보시면 일단 이제 우리 경찰 승진시험이 예년에도 그랬지만 일단 기출문제입니다. 일단 쉽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봤던 텍스트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건 뭐죠? 기출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항상 그래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은 모른 판례, 모른 지문이 나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 시험도 뭐 기출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낯익은 그런 판례라든지 또는 학설이라든지 법조문이 나왔기 때문에 평범한 출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고득점하기 딱 좋은 것이고, 다만 최신 판례가 몇 개 나왔는데 실은 그 최신 판례도 예상했던,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전화비체 판결로서 기준 입장을 변경한 최신 판례, 우리가 어차피 나올 걸 예상했어요. 뭐 그 정도는 여러분이 최신 판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기출문제와 최신 판례, 한 2개년 최신 판례 준비만 하면 누구든지 고득점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것도 있어요. 박스 문제. 자, 우리가 박스 문제를 보니까 박스 문제가 4개가 나왔네요. 4개가. 그런데 이것도 쉬운 게 뭐냐? 여러분이 채용시험에는 박스 문제 중에 어려운 게 뭐죠? 박스 문제 출제가 어려운 것이 개수 선택형입니다. 모두 몇 개인가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승진은 그런 모두 몇 개인가 개수 선택형 문제를 출제하잖아요. 이걸 내가 보면서 느낀 점은 출제 당국에서 의도적으로 승진시험은 좀 쉽게 내자는 그런 지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진시험만큼은 채용이나 경감부 시험보다는 좀 쉽게 내자, 의도적으로 어떤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출제를 해요. 그래서 박스 문제가 나왔을 때 개수선택형 문제가 아니라 조합선택형은 솔직히 득점하기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조합선택형 문제가 4개 다 나온 것은 아마 의도적으로 난도를 낮추기 위한 출제 당국의 노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승진시험 보면은 박스 문제가 모두 몇 개인가라는 개수선택형 문제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경감부 시험이나 일반 순경시험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형법은 판례와 이론으로 출제가 구성되는데 이번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총 162개의 지문이죠. 총 162개의 지문인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판례가 148개의 지문이 나왔고요. 이론, 뭐 학설과 법조문 이론 문제 합쳐서 14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비율로 따지니까 한 91%, 뭐 9%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앞으로도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90% 이상은 판례가 나온다 생각하시고, 내년 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0% 이상은 판례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뭐 10% 미만으로 학설과 법조문이 나오는데 승진시험에는요, 학설이 어렵게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에 있는 학설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채용 때 준비했던 학설 문제면 충분해요. 뭐 이번 시험도 학설이 하나 나왔어요. 사실의 착오인데 뭐 사실의 착오는 제가 강의를 누누했지만 뭐 학설의 넘버원 아닙니까? 사실의 착오를 뭐 떠나서 학설을 논하지 마라. 그만큼 사실의 착오는 출제 가능성 영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바로 사실의 착오 나왔고 또 평범한 기출문제 보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득점할 수 있는 평범한 학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로도 학설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기출에 등장했던 학설 정도만 잘 준비하시면 뭐 충분한 대비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 정도가 뭐 출제 경향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고 혹시 이제 내년 대비하신 분들은 아마 이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기 바라요. 자,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한번 기출문제를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제가 보니까 뭐 이걸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과연 해설 강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했던 이유가 뭐냐면 좀 제가 보기로는 난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기출문제집 많이 봤던 지문들 이걸 또 해설 강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또 중원부원하는 것도 여러분에게는 뭐 아까운 시간 낭비가 아닐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뭐 최근에 등장한 판례도 좀 있고 그래서 해설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뭐 너무 평범한 그런 판례들이나 지문들은 그냥 통과를 하고 강의할 만한 것들만 위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스피드하게 진도를 좀 이렇게 나가도록 할 테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1번 문제를 한번 봐야겠죠. 자, 1번 문제 보니까 재형법정주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뭐 채용도 그렇고 승진도 그렇고 1번 문제는 재형법정주가 나오고 논의 강의할 때 강조했지만 재형법정주는 100% 판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재형법정주 판례가 어려워요, 실은. 특히 거기다가 최신 판례를 재형법정주에 대한 최신 판례를 등장시키면 굉장히 난도가 높아지고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반 채용처럼 박스 문제를 내가지고 개수선택으로 내면 더더욱 여러분이 힘든데 승진은 개수선택형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재형법정주의가 출제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이제 1번 보시면 재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적절치 않는 것에 가지고 여러분에게 새롭게 등장한 그러니까 조금 볼만한 건 1번, 2번입니다. 3번, 4번은 너무나 뭐 여러분이 잘 아는 판례인데 다행히 1번, 2번 답이 아니고 3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게 3번이 여러분에게 가장 쉬운 판례거든요. 판례의 변경, 소급표 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 이건 뭐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 아닙니까? 기초? 뭐 승진 준비하신 분들은 기초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답이 됐어. 그러니까 1번을 틀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1번과 2번을 해설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1번이 최신 판례입니다. 일명 판례 이름은 비트코인.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수험생들도 비트코인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른바 이 비트코인 바로 차고 이체 사건입니다. 자, 봅시다. 원인 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재산을 이 가상재산이 비트코인이고 여기서 하나 알 거 사기죄에서 또 나오겠지만 우리 판례는요 이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재산상 이익으로 봅니다. 사기죄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 공부하면 돼요. 나옵니다. 그래서 원인 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재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 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 이게 뭐하고 유사하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판례 횡령죄에서 차고 송금 횡령사건 기억나시죠? 우리 판례는 일관되게 착오로 송금된 돈을 바로 자기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또는 바로 찾아가지고 소비하면 일관되게 횡령죄를 인정하고 그 근거가 신의칙상 보관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건 이른바 송금, 돈이 송금된 게 아니라 재물이 송금된 게 아니라 가상재산, 재산상 이익이 자기 계좌로 이체가 된 겁니다. 이걸 자기가 임으로 바로 자기의 다른 계좌로 이른바 이체했을 때 과연 처벌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것은 차고 송금 횡령 사건과 유사하니까 객체
송금은 돈이다, 재물인데 이거는 이제 재산상 이익을 차익밖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를 신의칙을 근거로 왜? 차고송금 횡령사건이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바로 보관죄로서 횡령죄가 됐으니까 이런 경우도 신의칙을 근거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로 보자. 재산상 이익은 이제 횡령죄 객체가 아니니까 횡령죄가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니까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의칙상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봐가지고 이체받은 바로 이 비트코인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을 배임죄로 처벌하자는 바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차고송금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해가지고 신의칙상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사무처리의 근거를 신의칙으로 봐가지고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형법종죄에 반한다. 이 판례는 바로 2021년 판례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차고 이체 사건 배임죄 아니다. 배임죄 아니답니다. 그래서 1번은 그렇게 놔두시고 2번은 처벌 규정의 소극적 구속 요건을 여러분이 이제 이게 좀 왜 어려웠냐면은 우리가 이제 유추적 금지 원칙에서 이와 유사한 판례가 뭐냐면 이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 형 면제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가벌성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뭐 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바로 잘 알고 있는 판례야. 그런데 이건 이제 이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가 아니라 소극적, 그러니까 조심할 것이 소극적 구속 요건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구속 요건을 보면은 뭐뭐한 자는 처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 요건에 뭐뭐한 자는 처벌한다. 뭐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 처한다. 근데 단 뭐로 누구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뭐뭇을 제외하고는 바로 이게 바로 소극적 구속 요건이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처벌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소극적 구속 요건. 그러니까 바로 이게 소극적 구속 요건인데 이게 실제 사안은 뭐냐면은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상 바로 이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여부 상관없이 직무에 관련 여부 상관없이 동인이로부터 바로 1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게 되면 처벌합니다. 바로 100만 원을 이상을 수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외되는 거. 그러니까 바로 100만 원 이상을 받았는데 이러면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제 제외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 이제 우리는 여기는 판결 요지만 나왔는데 청탁금지법상 8조 3항 1호에 보면 상급 공직자, 그러니까 상급 공직자가 바로 이제 준 거, 한마디로 위로라든지 격려 차원에서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무원에게 바로 돈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자, 이런 경우는 그 100만 원 이상의 바로 금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극적 구속 요건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바로 동인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가 실은 한 달 전에 우리 상급 공직자 예컨대 과장님한테 일 잘했다고 격려금 차원으로 바로 예컨대 50만 원 받았어. 그럼 그 50만 원을 바로 그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바로 금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극적 구속요건 아닙니까? 상급 공직자가 바로 아까 말한 격려 등의 차원에서 바로 하급 공직자에게 준 돈은 바로 돈을 받았을 때는 그때 100만 원 초과된 그 금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 이게 소극적 구속 요건인데 문제는 이때 이제 소극적 구속 요건인 상급 공직자가 바로 이제 하급 공무원에게 준 돈은 포함시키지 않는데 이때 상급 공직자의 해석입니다. 상급 공직자의 해석을 직무상 명령 복종 관계라든지 지휘 감독 관계, 명령상 그러니까 직무상 명령 복종 관계나 지휘 감독 관계에 있어야만
상급 공직자로 해석해버리면 그만큼 그 소극적 구속 요건에 포함이 되는 범위가 좁아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상급 공무원으로부터 돈을 50만 원 받았는데 그 사람은 직무상 명령 복종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다만 나보다는 계급이 위인, 나는 계장인데 과장이야. 그런데 내 직무상 지위 명령 복종 관계는 아니라고. 그러면 거기에도 상급 공직자를 포함시키면 그만큼 내가 바로 100만 원에 초과된 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상급 공직자의 해석을 가지고 이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번이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가 바로 그 위로라든지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이때 하급 공직자가 바로 수령한 돈, 상급 공직자로부터 위로, 격려금, 포상금 등으로 받은 돈은 바로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된 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상급 공직자가 그럼 누구냐? 꼭 명령 복종 관계에 있는 자만 아니고 자기보다 바로 이른바 상급, 계급적으로 높기만 하면 상급 공직자로 본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바로 그만큼 그 돈을 수수했을 때 그 100만 원 초과된 돈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처벌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이해가 되죠? 자, 봅시다. 2번. 처벌 규정의 소극적 구속 요건을 이게 바로 이제 상급 공직자가 격려, 위로,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을 말합니다. 이 소극적 구속 요건, 상급 공직자 등을 해석할 때 이 소극적 구속 요건을 문헌에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다면, 그러니까 계급은 높지만 그러나 자기의 직무상 명령 복종 관계 없다면, 지휘 감독 관계 없다면 상급 공직자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좁게 해석하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의 범위를 넓히게 되어 재형법 종지의 파생 원칙인 유추적 금지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률 문헌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2번은 2018년 판례인데 아마 기출 판례가 아닙니다. 기출 문제집에 어디에도 이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2번도 여러분이 실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1번, 2번은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판례가 3번이죠. 판례의 변경, 바로 이른바 소급표 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죠. 아마 여러분이 일반 채용 준비하면서 아주 기가 쉬도록 들었고 눈이 쉬도록 봤을 겁니다. 그래서 끝에 이는 헌법상 평등 원칙과 형벌 필수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1번이 틀린 걸 고려하겠으니까 당연히 1번, 2번 모르더라도 3번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하는 판례인데 이게 답이네. 그러니까 3번을 답으로 했기 때문에 1번을 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여기서는 이제 1번, 2번이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1번, 2번을 중심으로 공부해 두시기 바라요.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번 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거. 참고로 이와 관련된 건 아닌데 여러분에게 이제 다음 시험을 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하나 여러분에게 공지할 게 뭐냐면은 제 카페도 여러분에게 이미 소개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카페, 다음 카페든 네이버 카페도 좀 이용하셔가지고 승진 준비하신 분들 좀 이렇게 활용하시기 바라겠는데 최신 판례가 나오면 중요 판례를 내가 그때그때 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항상 고민했던, 여러분이 기억나시죠? 이른바 그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에서 가장 어려운 판례가 바로 국법의 추구표 인정조부였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판례가 동기설의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법적 견해의 변경이냐 사실관계의 변경에 따라서 국법의 추구표 인정조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어려웠어. 이게 나오면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제 강의 들은 분들은 말도 안 되는 바로 민자청, 증축권, 공근개입 이런 것들을 애우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고민이 해소됐습니다. 왜? 우리 판례가 바로 최근에 바로 2022년 12월 23일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12일이니까 한 달 정도 됐네요.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23일이니까 바로 한 달 전에 판례가 변경됐어요. 한마디로 우리 판례가 전화비제 판결로서 동기의 입장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법 1조 2항의 적용은 판례에 따라서 법적 견해 변경이냐 사실관계 변경에 따라서
1조 2항 적용 여부를 달리했는데 아니다.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이제는 동기서 입장을 폐지해가지고 언제나 1조 2항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 예외. 부칙에다가 경과 규정 둬가지고 범법 시행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을 적용한다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건 이제 입법사항이니까 부칙도 법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국법의 취급표가 인정되겠지만 그것 외에는 부칙에 그런 경과 규정이 없으면 그냥 이제는 바로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국법보다 신법이 중한 경우, 그 신법이 경한 경우는 이제 언제나 바로 이 신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기서 입장에 의해서 법적 견해의 변경이냐 사실관계의 변경이냐 이제 이런 판례를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나 미리 말씀드리고 이게 12월 23일 날 바로 판시가 됐기 때문에 출제는 될 수가 없었죠. 이번 시험에는. 왜? 바로 지금 사이트에도 대법원 사이트에도 안 올라 있는데 이걸 낼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올해 내년이죠. 내년 1월 달 승진 시험에 이게 이제 반드시 나올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판례였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에게 미리 하나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2번은요. 이것도 뭐 어려운 게 아니야.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답은 2번이죠. 2번. 자,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형이 국법보다 가벼운 때는 원칙적으로 신법에 따라야 되고 신법에 경과 규정을 두어 이런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그런데 아니죠. 여러분이 아시겠죠? 1조 2항 재판시법제 예외로 하나가 입법에 의한 예외 아닙니까? 바로 신법의 경과 규정을 둬가지고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래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의 시행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면 신법 우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습니다. 바로 부칙의 경과 규정도 법 아닙니까? 법.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판례들이기 때문에 따로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3번 갑니다. 3번. 자, 3번은 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거. 요즘 우리 경찰청 출제 경향이 범죄의 종류와 관련된 판례들, 침해범이다, 이연범이다, 즉시범이다, 계속범이다 이런 판례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판례가 아닌 건 안 나오는데 판례로 명시적으로 무슨 죄는 추상적 이연범으로, 무슨 죄는 계속범으로, 무슨 죄는 상태범으로 이런 것들이 있잖아. 판례 나온 것들. 그런 것들이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기도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특별히 하셔야 돼요. 제가 쓴 책에도 기본 우리 판례 문제집에도 이게 소개되어 있는데 뭐 그 정도면 충분하겠지만 그런데 전혀 뜻밖의 가끔씩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중에 이제 3번이 그것인데 자, 우선 보시면은 3번의 경우를 보시면 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인데 1번. 자, 명예훼손죄. 기억나시죠?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경매입찰 방해죄는 다 추상적 이연범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번.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결과 발생을 요구하는 침해범의 형태로 규정. 침해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틀렸어. 그래서 적시된 사실로 인해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이연만 있으면 기소가 되고 침해의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습니다. 2번 일반 교통방해죄는 이연범은 맞는데 구체적 이연범이 아니라 뭐다? 그렇죠. 추상적 이연범이죠. 이것도 뭐 우리 기출이죠. 추상적 이연범으로 교통방해 결과가 현실로 발생할 필요도 없고 교통방해 행위로 인해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면 바로 기소가 됩니다. 2번 틀렸네요. 3번. 이게 여러분이 처음 본 판례입니다. 처음 본 판례. 그런데 다양한 것은 여러분이 처음 본 판례 외로 1번, 2번, 4번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3번을 맞출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4번 판례가 또 처음 본 판례라면 이 3번 문제를 맞추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 3번은 처음 봤으니까. 자, 여러분이 국가공무법 84조, 65조 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은 뭐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공무원 되셨죠? 승진이니까. 공무원은 정당 그 밖에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정당 그 밖에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는 즉시범입니다. 즉시 성립하는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기 때문에 바로 그 범죄의 성립과 동시에 여러분이 즉시범은 특징이 뭐예요? 바로 범죄가 기소가 되면 범죄가 종료되니까 공소시효가 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형소법에 가면 공소시효 기산점은 범죄기 종료시고 즉시범은 계속범과 달리 바로 기수시가 바로 범죄기 종료시니까 그래서 3번은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반면 4번도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판례 체포죄는 즉시범이다 계속범이다. 계속범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비교적 최신 판례지만 워낙 많이 강조했고 그래서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반드시 체포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 죄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필요합니다. 계속범이니까. 그래서 바로 4번의 경우는 바로 X가 되겠네요. 그래서 3번 판례가 여러분이 2014년 판례인데 일명 민노당 가입 교사 사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사가 국공립학교의 교사가 민노당이라는 정당에 가입했을 때 바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즉시범으로 봤다는 거. 그래서 바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도 너무나 쉽습니다. 왜? 여러분이 양벌 규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인 형사 책임에서 양벌 규정에 관한 판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답이 1번이 됐어요. 가장 쉬운 게 적절한 거 고르겠는데 자, 우리가 4번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양벌 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 책임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성질상 바로 승계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승계되지 않아요. 답이 1번입니다. 4번에 1번을 답으로 하지 않았다. 4번 나 틀렸다 그러면 솔직히 공부 안 한 겁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이 채용시험 때도 뭐 양벌 규정에 바이블 판례 아닙니까? 그래서 1번이 답일 것이고 2번은 법인격 없는 사람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는 있죠. 그런데 법률의 명문에 규정이 없는 한 범죄 능력은 부정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양벌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등 행위자가 법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바로 행위자 아닌 법인이 직접 법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하여 행위자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때 법인의 처벌은 다 맞는데 여기까지는 잘 나갔어. 행위자와 같이 처벌한 건 맞는데 이때 법인의 처벌은 기억나시죠? 바로 행위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자기 책임, 직접 책임에 기초합니다. 법인의 바로 종업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 그래서 법인의 자기 책임. 법인 너도 잘못했다. 법인 너도 바로 과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법인의 자기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은 틀렸어요. 4번. 자, 4번 여러분이 특히 출제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기출문제는 고유의 자치사무만 잘 나왔는데 최근에 국가기관의 임사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나눠서 봐야 돼.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사무의 일부를 임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이게 이제 기관 임사무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의 일부를 임받아서 수행하는 이른바 국가 바로 기관의 임사무, 기관 임사무는 국가기관의 일부입니다. 국가기관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른바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이 아니야. 공법인이 지었기 때문에 그 지방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바로 이른바 지방자치단체가 양벌규정상 처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관 임사무뿐만 아니라 이제 이건 여러분이 잘 알죠.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기관 임사무가 아니라 고유의 자치사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양벌규정상 법인도 처벌할 때 법인도 공법인도 포함되니까 지방자치단체 바로 이른바 그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도 아울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눠져 가지고 여기의 경우는 틀렸죠. 뒤에는 맞아. 바로 공법인의 경우는 바로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에 따라서
처벌되게 되니까 여기까지 이것만 내면 맞는데 여기가 틀렸어요. 앞에 국가기관 임사무, 기관 임사무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기관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공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양불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공부했을 때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항만 순찰 사건으로 났죠. 항만 순찰 사건이 바로 국가기관, 바로 위임사무였죠.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은 너무 쉽게 1번이 답이 됐지만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다 한번 이렇게 충분히 공부했던 기출지문들이니까 어려움은 없었으리라고 봐요. 다음 5번으로 갑니다. 인과관계. 자, 여러분 인과관계는 항상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는 결론이 중요하죠. 인정 여부. 기본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우리 구구단 외우듯이 3, 3은 9 이렇게 나오듯이 인과관계가 나오면 인정 부정이 바로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5번에 보니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걸까? 실은 이런 것도요. 개수선택형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오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승진시험은 개수선택의 문제가 안 나오더라. 전부 다 조합선택이기 때문에 설사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한두 개 몰라도 눈치상 맞힐 수도 있어요. 자, 기억. 여러분이 너무나 잘 나오는 바로 의사의 과실과 사망사의 인과관계.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 바로 잘못 사이에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기억은 5가 되겠죠. 니은은 그 유명한 김밥 콜라 사건이죠. 여러분 기출문제로 잘 나오죠. 자, 바로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기 위한 유일한 원인일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틀렸네요. 직접적 원인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살인의 실행행위와 칼로 찌르는 행위하고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게재되어, 다른 사실이 뭐예요? 김밥 콜라를 많이 먹어가지고 급선 신부정증으로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 게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면 그와 같은 사실이, 자, 주의할 거 또 하나 틀렸네요. 통상 애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불문하고가 아니야. 통상 애견할 수 바로 있어야 됩니다. 통상 애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김밥 콜라 사건이 살인죄가 인정된 판례죠. 그래서 니은은 X가 되겠네요. 다음 디귿번. 자, 디귿번 여러분이 잘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로 결과적 가중범. 결과적 가중범은 성립요건 중에 세 번째가 기본행위와 기본범죄와 중앙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요건이 중앙결과에 대한 애견 가능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디귿번 보시면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틀렸어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리고 이제 또 강취행위자가 상해의 결과를 발생할 것을 애견할 수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또 애견 가능성도 있었으니까 결과적 가중범인 강도치상죄가 성립을 하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을번 일명 폐혈증 사건이죠. 피고인이 칼로 찌른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케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 이게 이제 폐혈증이죠. 폐혈증이 발생해가지고 바로 혈압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했다면 그 칼로 찌른 행위, 자창행위와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그래서 리을은 5가 되겠죠. 그래서 옳은 거 고르라겠으니까 기억과 리을.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이제 6번 갑니다. 6번. 여러분 6번을 보시면은 이제 주관적 구속 요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나왔는데 1번이 바로 주관적 구속 요건 요소 중에 고의에 관한 고의의 인식 대상이죠. 여러분이 눈이 말씀드렸지만 고의의 인식 대상은 객관적 구속 요건 요소입니다. 따라서 1번 친족상들에게 적용되는 범죄에 있어서 친족관계. 자, 이 친족관계는 객관적 구속 요건 요소가 아니라 법적 성질이 뭐죠?
인적 처벌 조각 사유죠. 일명 처벌 조건이거든요. 처벌 조건이니까 바로 객관적 구속 요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친족 관계 존재는 고의인식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근데 뒤에는 맞아요. 특수폭행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사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잖아요. 이게 이제 행위수단이야. 그러니까 행위수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니까. 그래서 이때 행위수단은 객관적 구속 요건 요소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 이건 맞는 말이야. 그래서 1번은 결과적으로 틀렸습니다. 자, 2번 내란성동죄에서의 국헌문란의 목적. 내란성동죄는 목적범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초과 주관적 구속 요건 요소죠. 이걸 학자들은 초과 주관적 불법 요소, 초과 주관적 위법 요소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형사법 공부했지만 고의라든지 목적 전부 다 엄격한 증명의 정도, 그러니까 증명의 정도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돼. 엄증입니다. 엄증. 자증이 아니라 엄증의 대상이니까 엄격한 증명의 사항에 속하는 것도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때 목적의 인식의 정도 미필적 인식으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까지는 맞는데 미필적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아니라니까. 목적의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니까 적극적 의혹이나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죠. 자, 그리고 3번. 3번도 여러분이 뭐 많이 봤죠. 방조범에 있어서 방조자의 고의는 몇 중의 고의를 요한다? 그렇죠. 2중의 고의를 요하죠. 그게 이제 방조고의와 정범의 고의죠. 그러니까 이 방조고의와 정범의 바로 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한다는 행위란 인점에 대한 바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이때 정범의 고의는 범죄의 미필적 인식 또는 애견만으로도 좋게요. 미필적 인식 또는 애견만으로 족하고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여기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도 X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4번이 답이 되는데 여러분은 4번은 당연히 맞춰야 돼요. 왜? 워낙 시험에 중요합니다. 바로 비교적 최신 판례지만 바로 여러분들에게 강조됐던 기출로 잘 나왔던 그래서 바로 혼동하면 안 될 거. 여기가 일반인은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행위자가 맞는데 이게 이제 보통 기출문제 보시면 여러분이 기출문제 보면 이게 틀린 지문으로 잘 나와요. 왜? 여기 마지막을 여기처럼 일반인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아닙니다.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해야 됩니다. 바로 미필적은 바로 용인하는 내심적 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바로 추인해야지 일반인이 아닙니다. 여기는 맞아요. 근데 이제 기출로는 주로 이 행위자를 일반인으로 바꿔가지고 출제를 많이 하는데 일반인 행위자지 일반인이 아닙니다. 이 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7번 갑니다.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바로 가장 적절한 거.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설 중에 넘버원은 사실의 착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실의 착오는 공부가 잘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 문제도 득점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 1번을 보니까 이건 구착중 빗나가서니까 방착이죠. 구착중 방착은 법정족부합설에 의하면 바로 객착이든 방착이든 따지지 않고 구축부합설은 발생사실의 고의 기소가 되니까 비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2번 바로 갑이 살해의 고의로 독약이 든 음료수를 A의 집으로 발송했는데 예상외로 A의 아들 B가 마시고 사망했어요. 이것도 구착중 방착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판례 또는 법정적 부합설, 판례가 법정적 부합설 입장이니까 따르면 B에 대한 살인 기소가 되겠죠. 그런데 구치적 부합설을 물어봤잖아요. 구치적 부합설은 법정적 부합설과 이 점에서 달라요. 구착중 방착이 결론이 다르죠. 유일하게 거기만. 그래서 여기는 이직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경이 되니까 A에 대한 살인 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경이 되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갑이 살해의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쏘았지만 빗나가는 바람에 A의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렸네요. 추착이죠.
추상적 사실의 착오인데 중재인식 경제 발생이니까 법정적부합세라면 당연히 고의가 전용될 수 없고 바로 원칙인 이직사실에 대한 미수, 발생사실과 과실의 상경이니까 살인미수와 바로 조심할 거 과실손괴죄의 상경이 돼야 되는데 원래는 과실손괴죄가 돼야 되는데 손괴죄는 과실손괴 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살인미수죄만 되는 거야. 바로 재물손괴죄가 아니라 그냥 살인미수죄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 여러분 조심할 거 갑이 형 A를 살해하기 위해서 야간에 집 앞 골목에서 칼로 찔렀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 B를 A로 오인하고 살해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른바 보통살인의 고의로 전속으로 살해한 경우. 자, 이런 경우는 학설이 필요 없어요. 15조 1항 우령법 사실의 착오 15조 1항에 살인착오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이 가지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바르지 않으니까 거기에 딱 직접 적용이 됩니다. 15조 1항이 직접 적용이 돼가지고 이런 경우는 그냥 바로 보통살인죄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저소살의 상경이 아니라 바로 보통살인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4번도 틀렸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을 볼까요? 자, 8번 보시면 이법성 조각사유. 자, 여기도 여러분들이 바로 답을 쉽게 고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답이 1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죠? 1번이 뭡니까? 21조 3항. 바로 불가벌적 과잉방해 아닙니까? 그런데 문자 그대로 불가벌적 과잉방해니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죠. 이건 21조 2항이고 21조 3항은 바로 그 방행위가 정도를 초과했더라도 이런 경우라면 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벌하지 않습니다. 벌하지 않으니까 바로 1번은 틀렸고요. 이건 법조문 문제죠. 법조문 문제. 21조 3항. 그런데 이게 답이 되겠고요. 다음에 2번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른바 묵집 할머니 사건. 이른바 그 소극적으로 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자 행사했다면 이법성이 조각된다. 그래서 2번은 옳은 말이고 3번의 경우도 여검사 상해 사건 이른바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부당한 침해니까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검사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지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다. 그래서 이법성이 조각됩니다. 즉 정당방위로서 이법성이 조각되고요. 4번도 너무나 중요한 판례 바로 이른바 피해자 승낙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범응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모를 했을 때 이때 비록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의 동의, 승낙을 얻어 상해를 가했더라도 그 승낙이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 승낙에 한 이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상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너무나 잘 아는 판례들이기 때문에 법조문 1번이 답이 되고 8번도 쉽게 득점해라고 봐요.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갑니다. 정당행위. 자, 정당행위에 있는 판례들도 여러분이 전부 다 아는 판례들이요. 그래서 이제 1번의 경우 이른바 바로 전치이주 흉부차가상 사건 바로 현행범 체포행위에 수반된 경미한상해는 정당행위로 이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회상규에 입예되지 않는 소극적 저항행위. 그래서 2번의 경우는 바로 분쟁 중인 부동산 관계를 따지러 피해자가 갑의 가게 안에 들어와서 갑 및 그의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리자 이에 갑이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밀어내다가 피해자를 넘어지게 했다면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이법성이 없습니다. 정당행위가 된다. 20조 정당행위 되니까 바로 이것도 5가 될 것이고 자 여기는 채침 사건이죠. 외국에서 침구 자격을 취득했지만 국내에서 침수행을 할 수 있는 면허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채침을 시술할 수 없는데 바로 채침을 시술한 경우는 사회상규에 입예되지 아니하는 무면허 우량이라고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3번도 옳은 문장이 되겠고요. 4번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노회찬 의원 사건이죠. 이른바 수단 방법의 상당성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상규에 입예되지 않으려면 바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수단의 상당성이 없기 때문에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판례 두 개가 있었죠. 노회찬 의원 사건하고 하나가 이제 바로 방송 PD, 방송 기자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두 개는 다 수단의 상당성이었기 때문에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9번의 경우도 워낙 유명한 판례들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답이 되는 4번은 A급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 않았을까? 답은 4번.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갑니다. 책임 능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나왔는데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답 고르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1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판례. 1번. 자, 바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자, 이른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형법의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는 혼합적 방법이죠. 그러니까 일단 생물학적 요소로서 바로 심신장애가 있어야 돼요. 정신적 장애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바로 심리학적 요소로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있답니다. 바로 있었다면 이게 없어야 되는데 있었기 때문에 심신장애로 볼 수가 없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판례니까. 그리고 이제 2번의 경우는 법조문 문제죠. 법조문 문제 10조 1항과 2항이네요. 자, 앞에가 심신상실자 발하지 아니한다. 10조 1항. 바로 이제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기가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예상했다는 거야. 왜? 이게 비교적 최근에 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출제원들이 형법의 개정을 아는가를 물어보려고 꼭 출제를 해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이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다른 직렬도 그래요. 심신장애로 인하여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자에게는 종전에는 맞았죠. 종전은 필요적 감경이었는데 이게 이제 법이 개정돼서 감경할 수 있다. 의무적 감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뒤에.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3번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충동 조절 중에서 성격적 결함은 원칙과 예외라고 그랬죠. 원칙 아니다. 예외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정도에 해당 안 하면 심신장애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맞는 말이고 4번의 경우는 원자행. 우리 판례는 10조 3항에 바로 원자행에 대해서 고의한 원자행뿐만 아니라 과실한 원자행도 인정을 하죠. 그래서 과실에 의한 원자행도 인정하기 때문에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4번도 5가 되고 여러분이 바로 2번만 법조 문제인데 1번, 3번, 4번은 책임 능력에서 다 A급 판례들이야. 이걸 여러분이 헷갈린다든지 못 봤다, 이 판례 처음 봤다 그러면 승진 시험 공부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건 승진이 아니라 채용 시험부터 다 A급 판례였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으로 가볼까요? 11번 금지착오, 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 가장 적절한 거 나와 있는데 자, 위법성의 착오, 금지착오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죠. 그런데 위법성 인식은 책임 요소니까 지금 우리가 책임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의 요소인 위법성 인식과 관련된 위법성 인식이 없는 금지착오. 그러니까 책임은 바로 이른바 행위자, 주관적, 부정적 가치파다니까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과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돼야 됩니다. 왜? 개별적으로 따진다니까. 개별적으로 따지니까 바로 행위자가 법조인, 변호사냐 아니면 시골에서 농사짓는 농부냐에 따라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달리 평가돼야 되겠죠. 왜? 비능 가능성이 다르니까. 너는 법조인으로서 말이야. 너는 농부로서 이게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 틀렸고요. 여기 틀렸고 여기도 틀렸어요. 사회 평균 일반인의 입장이 아니라 행위자, 개개의 행위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왜? 책임이니까 책임 요소니까 주관적으로 판단돼야 되죠.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네요. 자, 2번 위성 방송 프로그램 사건. 자, 이것도 이제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인데 기억나시죠?
법률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의 판례 정리입니다. 여기도 인과관계처럼 인정 여부가 바로바로 나와야 돼. 구구단처럼 O, X가. 그래서 이제 방금처럼 위성방송 프로그램 사건 그러면 X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 셋째 줄 보시면 그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거나 일정한 시정 차단 장치를 설치했기 때문에 바로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더라도 그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부정합니다. 최신 판례가 3번이죠. 3번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그러니까 조심할 게 있어요. 이미 행위자는 바로 위반 행위를 했어. 이미 위반 행위를 했는데 위반 행위를 계속하고 이제 이렇게 위반 행위가 계속 수차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위반 행위가 뭐냐? 바로 불법 사이트 다시 보기, 불법 다시 보기 사이트에 대한 링크 행위야. 그래갖고 이제 바로 일반인들이 링크에 행위를 해놓으면 접속해서 바로 이제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바로 뭐 방송 같은 거 볼 수 있게끔 하게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른바 바로 방조냐 아니냐. 이른바 이 경우가 이제 바로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냐가 문제가 되는데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데 도중에 판례가 변경이 돼가지고 이 링크 행위만 갖고는 방조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판례가 또 변경이 돼가지고 이제는 링크 행위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방조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링크 행위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방조로 봅니다. 저작권 위반 방조가 되는데 문제는 이거 일시적으로 방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 위반 중간에 불법 다시 보기 사이트 링크 행위를 하던 도중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어. 한마디로 해석된 적이 있었어. 이게 링크 행위만 갖고는 방조가 아니라고 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당한 이유 부정,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핵심은 이 판례에 따라 방조가 아니라고 해석된 적이 있었지만 그 전에 이미 이 법 위반 행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아까 말한 불법 다시 보기 사이트의 링크 행위가 방조가 아니라고 일시적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가 있었지만 이것은 그 전부터 그 위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3번의 경우는 바로 5가 될 것이고 이게 이제 답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2021년 판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4번의 경우는 뭡니까? 법률의 부지죠. 그런데 우리 판례 입장을 묻고 있어요. 우리 판례는 통설과 달리 법률의 부지를 16조 법률의 착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오인의 정당한 이유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바랍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네요. 12번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 중 적절치 않는 거. 자, 결과적 가중범 이것도 여러분이 너무 쉽게 나왔어. 자, 여러분이 1번 음독 자살 사건 인과관계 인정되죠. 인과관계 부정되죠. 그러니까 음독 자살 사건은 장래의 절망감으로 자살했을 때 바로 이른바 이 강간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니까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사죄는 성립할 수가 없죠. 1번 X가 되고 제 생각은 너무 성의 없는 출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걸 답으로 냅니까? 솔직히 승진 준비하신 분이 지금 1번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1번을 내는 건 내가 난도를 낮추기 위해서 1번 사례를 내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러나 답으로 내면 안 되죠. 이건 너무 여러분을 무시하는 승진 수험생들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는 좋을지도 몰라. 맞췄으니까 좋은데 제 생각은요. 승진 수험생을 무시한 출제입니다. 1번을 왜 답으로 냅니까? 1번을 낸 건 괜찮지만 답은 아니어야 되죠. 인과관계 부정, 음독 자살 사건,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사죄 안 됩니다. 근데 틀린 거 고르겠으니까 1번이 답이네요. 그리고 이제 2번 결과적 가중 공동정범 누누이 말했듯이 자 이른바 기본행위를 공동하는 것만 있으면 중앙결과에 대한 공동사 필요 없습니다. 3번 낙산 비추호텔 사건이죠. 한마디로 살인의 고의가 아니라 상해의 고의로 때렸기 때문에 포괄하여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는 거. 그래서 3번은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가 되고 4번 일명 인과관계 혈전사건 인과관계 인정 감금 치사죄가 되죠. 그래서 4번은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바로 여러분이 예상했던 우리 시험에 항상 부작위범 나오죠. 부작위범은 항상 출제가 되니까.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어려움이 전혀 없더라. 왜냐? 자, 1번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교사자나 방조되기는 보증인지를 요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작위한 교사를 물어봤는데 이게 판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판례가 아닌데 통설적 입장으로 부작위한 교사는 부정이 돼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시험에 종종 나와요. 특히 이게 일반 채용 시험보다는 경감부라든지 승지심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 O, 부작위한 교사는 X입니다. 또 반대로 비교해서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 O, 그러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실 것이고, 그래서 1번은 바로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 가능, 부작위한 교사 불가능. 부작위한 교사 불가능은 통설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1번은 O가 될 것이고, 2번 부인정부작위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 신의칙 사회상규, 조리상 자기 의무도 포함되죠. 3번 부진정 부작위범, 김홍학 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부진정 부작위범은 자기범에 비해서 불법이나 책임의 정도가 가볍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독일형법은 부진정 부작위범은 자기범에 비해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독일형법은. 그러나 우리 형법상으로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 틀렸네요. 형법 18조에 의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입법론으로만 주장될 뿐이죠. 4번의 경우는 구속요건 자체가 일정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걸 구속요건으로 하면 이게 바로 진정부작위범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형식설의 입장에 하면요, 진정부작위범은 구속요건이 바로 하지 아니한 자, 뭔 하지 아니한 자고, 바로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은 한자로 나오죠. 한자. 뭔 한자가 나오는데 하지 않았을 때, 하지 아니한 자인데 하지 않았을 때야. 그래서 바로 이것은 여기서 키워드가 이행하지 않을 것, 이행하지 아니한 자니까 바로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이고, 그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기소가 돼요. 이것도 기출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4번의 경우를 여러분이 쉽게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답은 이른바 3번이 틀렸고, 이것도 득점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갑니다. 실행의 착수. 자, 미수에서, 장애 미수에서는 실행의 착수가 당연히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경찰청 시험에서는 잘 나와요. 실행의 착수 인정 여부도 OX가 바로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1번 야주절의 실착, 꼭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갈 필요까지 없죠. 그러니까 야주절의 실착이 주거 침입인데 문제는 꼭 주거 침입이 신체가 주거에 들어갈 필요는 없고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만 갖고도 야주절의 실착이 인정됩니다. 니은번 중간간지의 실착이죠. 일단 바로 두째 줄에 보시면 A의 음부 등을 만지고 일단 중간간지 실착 인정돼요. 그래서 바로 이 경우는 중간간 미수죄가 됩니다. 5. 디귿번도 너무나 중요한 판례, 이른바 공전자 기록 등 불이익죄의 실착에 해당되는데, 여기는 이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바로 위장결혼을 하려고 허위로 사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그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 갖고는 공전자 기록 등 불이익 실행에 착수가 되었고, 그런 서류들을 관공서에 제출했을 때 실착 인정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5가 될 것이고, 리을도 너무나 여러분이 유명한 판례, 바로 허위의 병상 진도서를 발급받은 것만 안 되고 이 병상 진도서를 이른바 관공서에 병무청에 제출해야만 사이행위죄의 실착 인정되죠. X 미음번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삼아 가압류한 경우.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압류한 것만 갖고는 바로 수송사기 실착이 안 됩니다. 왜? 가압류는요, 그 채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죠. 그냥 처분을 금지하기, 재판 끝날 때까지 채무재산을 처분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이거지, 내 돈 받게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가압류한 것만 갖고는
사기의 실착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음 X. 그래서 우리가 소송사기 실착은 소제기시지 가압류 신청이 아니라고 그랬죠. X가 되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뭐 다 여러분이 아는 판례들이기 때문에 비록 박스 문제였지만 어려움 없이 득점하지 않았을까. 15번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1번도 너무나 중요하죠. 중강도죄의 기수 여부에 대한 판례 입장. 절체행위 기준설입니다. 절체행위가 기수냐 미수냐에 따라서 중강도 기수 미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구속요건적 행위의 폭행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X 1번 틀렸고요. 2번 그 유명한 소송비용 편취 사건 기억나시죠? 사기죄의 불능범이다. 불능미수다. 불능범입니다. 그래서 2번은 5가 되겠습니다. 불능범을 인정한 판례가 많지 않은데 대표 판례가 이거요. 소송비용 편취 사건. 그리고 3번은 살인죄의 중지미수냐 장애미수냐 일명 식겁사건. 여러분이 세 번째 보시면 겁을 먹고 자 이걸 우리 판례는 장애미수로 봅니다. 이걸 자의성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고 4번 조심할 거. 여러분이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구별 기준에 관한 위험성 유무에 관한 학설이 4가지가 있어요. 구객관설, 구체적 위험설, 추상적 위험설, 주관설인데 지금 보고자 하는 4번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 요건인 위험성은 행위 당시에 2명이 나오네요.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 행위자 and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정, 일반인을 기초로 앞에 2명이다. 그러니까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만을 기초로 하는 것은 추상적 위험설, 행위자 플러스 일반인, 구체적 위험설인데 여기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적 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 4번은 바로 구체적 위험설이에요. 이게 구체적 위험설인데 조심할 것은 지금 판례 입장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위험성 학설 중 4개 중에 1번 구객관설 그리고 3번 추상적 위험설 입장을 취하지 구체적 위험설이나 주관설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번은 구체적 위험설인데 우리 판례는 구체적 위험설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4번은 틀렸어요. 4번은 우리 판례는 이런 입장에 따라서 위험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답은 옳은 설명이니까 2번이 되는데 실은 제 생각 같은 경우는 2번도 너무 쉽게 답을 준 것 같아. 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성병편취 사건, 사기죄, 불능범 다 알거든.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2번을 여러분이 쉽게 바로 O를 해버리고 아마 어려운, 실은 4번이 어려운데 우리 학생들 중에는, 수험생 중에는 4번 안 봤을 분도 있어요. 왜? 적절한 거 오는데 2번이 답이니까 2번하고 3번, 4번 읽을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 좀 쉽지 않을까. 다음 넘어가서 자 1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16번 공동정범 가장 적절한 거 나와 있는데 자 여기도 뭐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판례들 바로 이른바 1번은 바로 편면적 공동정범이죠. 상호간의 의사락이 있었기 때문에 1번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편면적 공동정범을 판례는 부정한다죠. 2번 기억나시죠? 2번이 이제 바로 공모의 해당 여부, 공모의 내용인데 바로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제지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용인한 것만 갖고는 공모라고 볼 수 없죠. 그 사례가 2번입니다. 2번 판례 기억나시죠? 우리 일반 청도만 나왔는데 그냥 그대로 앉아있자 사건, 그냥 그대로 앉아있자 사건 이것만 가지고는 강간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부정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의 경우는 승계적 공동정범의 경우에 이른바 바로 이 범죄 실행 중이라도 바로 범행이 종료되기 전에 또는 기소가 전에 공모만 있으면 승계공동이 인정되는데 이 3번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3번이 배임죄거든요. 배임죄는 상태범이야. 그래서 우리 판례는 상태범의 경우는 바로 기수시설, 기수가 되기 전까지는 공모가 있어야 돼. 그런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면 회사 직원이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데 조심할 거. 이때
업무상 배임죄 기수시가 무단 반출의 경우는 바로 반출시입니다. 반출 시에 배임죄 기수가 돼. 기수가 돼버렸으니까 바로 기수 이후에 바로 가담한 공모를 가지고 있는 바로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죄의 승기적 공동정범에서 공모의 성립 시기 바로 문제죠. 그래서 3번의 경우는 X가 될 것이고 4번은 승기적 공동정범에서 중요한 A급 판례 바로 후행제 규칙범위 기억나시죠? 항상 명심할 거 바로 가담했을 때 가담 이후의 범행이 돼서만 공동정범 책임을 지는 것이지 가담 이전의 범행이 돼서는 공동정범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 거기는 가담 이전 행위는 자기와 무관하니까 기능적 행위를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4번도 X가 될 것이고 적절한 걸 고르겠으니까 가장 쉬운 판례 1번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1번 그러니까 16번도 틀리면 안 돼요. 1번 편면적 공동정범 부정 1번 답이 되겠네요. 17번 갑니다. 17번은 교사범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뭐 여러분들이 답을 맞추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예년보다 승진시험이 좀 쉬웠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왜? 다 봤던 것들이잖아. 1번의 경우는 공범관계 이탈. 자, 자기가 교사를 했기 때문에 공범관계 이탈, 교사범으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행위에 나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해서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의 결의를 해소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바로 공범 종속성설의 입장이죠. 우리 판례는 공범 종속성설의 입장을 취하는데 그에 대한 판결 사례죠. 판결 요지. 자,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을 일부러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하면은 정범의 범죄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 요건이다. 이게 바로 공범 종속성설에 대한 바로 우리 판례 입장. 자, 그리고 3번. 자,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사행위에 의해서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에게 범죄 습벽이 있어서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의 원인이 됐더라도 교사범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일단 답은 정해졌어. 왜? 1, 2, 3이 다 맞았으니까 4번이 다겠죠. 근데 4번도 여러분이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건 판례인 동시에 법조문입니다. 이것도 실은 판례인데 판례 이전에 법조문으로 여러분이 답을 알 수 있어요. 자,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해서 생긴 것을 보기 어려운 경우 이걸 우리가 효과 없는 교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 이게 바로 실패한 교사죠. 기억나시죠? 실패한 교사. 교사행위 있는데 싫어요. 범행 승낙하지 않는 거, 거절한 거 실패한 교사고 실패한 교사는 31조 2항입니까? 3항입니까? 사망이죠. 사망. 2항이 아니라 사망이고 효과 교사자만 교사범죄의 예비 음모에 준해 처벌합니다. 교사자만. 그래서 피교사는 아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공범과 신분. 자, 공범과 신분의 경우에서도 여러분이 좀 이제 공부를 했던 것이지만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몇 개. 첫째, 자, 신분관계에 대한 의의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틀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맞아요. 이게 신분관계야. 바로 이른바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통설에 의하면 이건 맞아요. 고의나 목적은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 행위 관련 요소이기 때문에. 그게 왜? 신분은 행위자 관련 표지해야 돼. 행위자 관련 표지해야 되는데 이건 행위자 관련 표지이기 때문에 고의나 목적은 행위 관련 표지. 그러니까 바로 고의와 목적은 행위 관련 표지입니다. 요소가 표지야, 표지. 그러니까 행위 관련 표지야. 그런데 신분은 행위자 관련 표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다술에 의하면 고의나 목적은 행위 관련 표지이기 때문에 행위 관련 요소이기 때문에 신분이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이걸 우리 다수설에 의하면 맞아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안 그래. 판례 입장이니까 판례에 의하면 기억나시죠? 모해 위증 교사죄 사건, 모해 위증 교사 사건에서 모해할 목적을 우리 판례는 신분으로 봤어요. 가등적 신분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고의나 목적도 즉 행위 관련 요소도 신분으로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어요. 여기가 우리 판례에 의하면 다수에 의하면 맞는데 우리 판례는 고의나 목적과 같은 행위 관련적 요소도 포함된다고 보는 거.
이게 바로 모해이중 교사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마찬가지로 모해이중 교사 사건에 대한 판례.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 이념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해할 목적이 있는 자가 모해할 목적이 없는 자를 교사해가지고 위증하게 하면 이 경우는 책임과 그 책임, 공범과 신분에 33조 단서가 우선 적용이 됩니다. 33조 단서가 공범의 종속성에 대한 규정인 31조 1항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동일하게 처벌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해이증, 그러니까 신분이 있는 자는 교사범은 모해이증 교사죄가 되고 신분이 없는 증인은 단순 위증죄 정범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은 중요한 판례고 5가 되겠네요. 그리고 조심할 거 3번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우리 학생들이 가끔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진정신분범인 허위공문서 작성죄, 공무원을 속여가지고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겠을 때는 공무원은 고의 없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바로 공무원 아닌 자가 진정신분범인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비신분자인 공무원 아닌 자는 진정신분범인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정범 적격이 없기 때문에 정범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 아닌 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즉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이 될 수는 없죠.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다 헷갈려하는데 여기는 공동하여잖아. 공모했다니까. 여기는 33조 법문이 적용되죠. 비신분자가 진정신분범의 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이런 경우도 바로 33조에 의하면 전 3조에 의한다. 30, 31조, 32조 하니까 공모했으면 공동정범, 교사범, 교사범, 방조범, 방조범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공동했으니까 비신분자도 공동정범이 되죠. 간접정범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4번,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공범심을 가장 A급 판례. 자, 바로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업무상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와 공모해가지고 업무상 배임죄를 범했을 때 기억나시죠? 신분관계 없는 공범은 우리 판례는 비록 비신분자가 빈정신분에 가공했더라도 성립은, 공범 성립은 본문에서 구합니다. 신분이 연성을 위조한 법률에서 구하니까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처벌은 단서에 의해서 과형은 가벼운, 중요한 죄로 바라지 않으니까 가벼운 형인 단순 배임죄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4번은 옳은 문장이 바로 4번은 옳은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틀린 걸 고르겠으니까 18번은 1번이 틀렸네요. 1번. 그래서 아마 18번이 여러분들이 뒤에 문장 고의나 목적과 같이 행위 관련적 요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를 여러분이 이제 이것 때문에 좀 틀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1번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이 경우도 신문으로 본다는 거, 모해이중 교사 사건이 바로 그에 대한 판례입니다. 18번은 1번이 답이 되겠고요. 19번 갈까요? 재수론입니다. 자, 재수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고르겠습니다. 자, 재수론에 대한 설명인데 재수론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판례가 출제됐을 때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기억번 여러분 잘 아시죠? 공무원이 A를 기망해가지고 바로 뇌물수수했을 때면 수수행위, 수수하자마자 하나의 수수행위가 두 개의 범죄를 구성합니다. 첫째, 술해죄, 또 하나가 이른바 사기죄가 되죠. 그래서 사기죄와 술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X. 자, 니은도 중요한 판례죠. 이 경우는 여기도 금품을 교부받은 순간, 교부받은 행위가 키워드죠. 교부받자마자 두 개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첫째가 사기죄, 또 하나가 변호사법 위반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의 행위로, 교부받은 행위로 두 개의 범죄 성립, 상경이죠. 니은 5가 되겠네요. 디귿번 키워드는요,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했죠. 따라서 바로 이 경우는 일단 별도로 이른바 수수죄뿐만 아니라 소지죄가 또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틀렸죠. 수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볼 수 없고 향정신성 의약품 수수죄 외에도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하니까 이것은 틀렸고요. 이것도 뭐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왔죠. 그리고 4번의 리을의 경우는 자, 여기도
일단 바로 그 재물을 손괴한 순간, 과실로 손괴한 순간 특가법상 이어문전치상죄가 성립을 하고 또 바로 도로등법상 과실손괴죄가 되죠. 그래서 양자는 상장상죄경합, 실경이 아니라 상경입니다. 리을은 틀렸네요. 리을 여기는 바로 여기 음주운전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 이름과 동시에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상해 이름과 동시에 손괴했으니까 이건 하나의 의미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와 손괴가 바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거. 그래서 리을은 X고, 자, 민법 8도 기억나시죠? 자, 음주운전 행위가 바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해지고 피해법익도 동일하기 때문에 1차 사고하고 2차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었더라도 이 두 개의 음주운전죄는 포괄하여 일죄가 됩니다. 미음 오. 그래서 미음 오가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기억번 틀렸고요. 다음에 디귿번 틀렸고 릴번 틀렸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총론의 마지막 문제가 20번 형벌론입니다. 우리 승진 문제는 대개 총론, 강론 이렇게 딱 20, 20 이렇게 거의 맞춰서 출제하더라고요. 딱 반반. 자, 20 몰수 추징 적절한 것인데, 자, 1번 조심할 거 판례가 아닙니다. 법조문입니다. 49조. 강의 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아주 문제를 잘 냈어요. 함정을 넣어놓은 거야. 몰수는 원칙적으로 타역에 부가하여 관한 부가형으로 이걸 써놓은 이유는 뒤에 문장을 함정을 빠뜨리려고 그러는 거야. 부가형은 맞아요. 그런데 몰수 요건이 있는 경우라도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다. 아주 좋은 출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장 부가형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죠. 몰수는 원칙적으로 부가형이야. 원칙적이란 말이 그 말이야. 왜? 뒤에 몰수 요건이 있는 경우는 행위자에게 유죄 재판을 아니할 때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가 있어요. 49조 법조 문제입니다. 그래서 몰수를 원칙적으로 부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뇌물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 뇌물에 우리가 이제 바로 몰수층의 상대방 공부했을 때, 자, 여기 보십시오. 수재자가 증자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반환했습니다. 뇌물도 그랬죠? 공무원이 받은 뇌물을 그대로 반환한 경우는 그 경우만 누구한테? 증례자에게. 여기는 누구한테? 증제자에게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합니다. 바로 증제자로부터, 수재자가 아니라 증제자로부터 추징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는 증제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X. 증제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한다. 그래서 2번의 경우는 필요적 추징이니까 2번의 경우는 바로 증제자는 맞는데 여기가 증제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한다가 나와야 되니까 2번 틀렸죠. 3번의 경우, 자, 몰수의 대상 중에 대물적 요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3번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 사용한 물건뿐만 아니라 실행행위 착수 전에 행위에 사용된 물건도 몰수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실행행위 종료 후에 행위에 사용한 물건. 이게 뭐였어요?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거. 실행행위 종료. 이 실행행위가 뭐였어요? 절도 실행행위에 종료한 후에 사용한 물건. 이게 바로 이른바 소나타 승용차였죠. 소나타 승용차 사건. 이것도 바로 그 절차 물건이 전동기라든지 전기 청소기 같이 좀 부피가 나가고 무게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행위 수행에 실적으로 기했기 때문에 몰수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3번은 틀렸네요. 4번 마찬가지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 여부,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사기도박은 도박죄가 아니라 사기죄입니다.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 자금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문장 고르라겠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답은 4번이고 여기까지 총론이었고 좀 쉬었다가 다시 강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